매년 9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전수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때 통계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매년 어떤 질병으로 죽었는가, 그 중에 이제 자살이 최근에 전체 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망 원인의 5등. 5위입니다. 제 1등은 1등은 암이고요. 뭐 예상대로 암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런 식으로 가는데 5등이 자살. 자살입니다. 그리고 국제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느냐인데 보통은 10만 명당 10명 이상인 국가를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린 지금 몇 명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2018년에 다시 약 9.7%가 증가해서 10만 명당 26.6명입니다. 아니 10만 명에 10명만 넘어도 그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는 26.2요? 네. 26.6명이고요. 2011년에는 불행하게도 31명까지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OECD 1등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2013년부터인데요. 실제 전체 세계적으로도 OECD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도 2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OECD가 아닌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까지 합해도 모든 나라를 합쳐도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OECD에서는 평균 잡으면 10명이 안 되나요? 평균이 한 12명 정도. 12명. 근데 우리는 거기에 2배가 넘는 2배가 훨씬 넘는 이런 거로군요. 근데 그 9월 달마다 이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망에 대해서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나요?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특히 자살 같은 변사의 경우에는 먼저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나가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그래서 원인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사망 진단서라든지 사체 검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토대로 경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통계청에서 받아서 이거를 다시 분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2018년 통계가 지금 나왔으니까 뭐 9개월 이상 지체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명확하게 자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도 많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변사로 처리되거나 그냥 변사로 불명으로 원인 불명으로 처리된 불명.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자세히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걸 반영을 하는 요즘에 오다 보니 우리가 OECD 1등이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의 통계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만 명당 9명, 8명, 10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조사는 26.6명, 뭐 31명 이렇게 나오니까 통계도 분명히 더 정확해졌고 또 실제 자살률도 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때요? 뭐 보통 우리가 노인 자살률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10만 명당 전체 인구는 26.6명인데 65세 이상은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10만 명당 조사로 가장 높은 연령은 80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조사에서는 또 안타깝게 10대, 30대, 40대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자살률이 그런 통계를 보여서 더욱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거는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특징인데요. 그러나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노인 자살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이 노인의 정신건강 자살 예방 대책을 잘 적용한 탓인데요. 우리도 지난 수년간 자살률이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고 그 부분의 큰 부분은 노인 자살률이 감소했기 때문이었는데 작년에는 다시 10대 전 연령층에 늘었는데 10대, 30대, 40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높은지 또 갑자기 좀씩 줄어들다가 작년에 왜 또 올라갔는지 이런 거 정확히 밝히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분명한 것은 90년대 초반까지 낮다가 98년, 그러니까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오면서 맞아요. 그 인구 10만 명당 한
약 20명까지 증가했거든요. 그랬고 또 2003년 카드 대란 사태가 오면서 다시 10만 명당 25명, 그러니까 불과 수년 사이에 약 25% 증가했고, 아까 말씀드린 2011년에 31명으로 가장 높았는데 그 당시에도 그 국제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그 전후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곤란, 어떤 실직, 사회적 문제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이제 가정의 문제, 이혼이라든지 가정 파괴로까지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살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노년층은 신체 질환과 관련이 많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 또 젊은 층일수록 10대, 20대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가 많고, 30, 40대 가장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실패, 실직 이런 그 경제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원인, 신체 질환, 뭐 정신 질환, 그렇습니다. 큰 세 개의 원인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 분위기랄까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어떤 국가가 큰 변동의 시기에 있는 경우, 체제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변동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적응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도 압축 성장했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변동이 빨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동이 심했다는 이야기죠. 짧은 기간 사이에 심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모든 국민들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갔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적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에 적응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들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나쁜 일은 물론 더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시기에 격동의 시기,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분들이 궁극적으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이게 유명인들의 자살 이런 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베르테르 효과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베르테르 효과는 정말 없어져야 될 그런 아주 매우 심각한 모방 자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한국 자살예방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한 활동이 한국 기자협회하고 언론 보도 지침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건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만들고 매년 1년에 매년 9월이면 기자들과 세미나를 열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하셨지만 어떤 유명인 탤런트라든지 정치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자살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인된 숫자. 그렇습니다. 전체 자살 사망자 통계가 나오니까요. 월별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모방 자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분명하고 최근에는 이 보도도 보도지만 각종 영상 매체, TV나 드라마, TV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도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난 9월에 한국 작가협회와 보건복지부, 한국 자살예방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같이 그 영상물 방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보도 유형 이렇게 고쳤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 내용은 자살을 너무 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방송이나 이런 매체들이 마치 이를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게 그 많은 이 대중들은 죽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과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또 그런 방법으로 과연 그게 죽을까? 알려진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유명인이 어떤 방법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죽을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원인을 예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원인이 복잡하거든요. 다양하고. 엄청나게 복합적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갖고 되게 죽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요. 근데 그것을 예단하게 되면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자살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도 죽으면 해결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인 아직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자살로 사망했다는 표현도 삼가하는 것이 좋고 분명치 않은 경우에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떤 수단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원인을 예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유명인 특히 요즘은 또 연예인들이 뭐 남의 악성 댓글을 읽고 뭐 이런 등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심리부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리부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일기라든지 또 SNS 내용들 또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심리부검인데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단 한 가지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분이 평상시에 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것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마저도 특히 유명인 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의 경우는 자살 보도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그 지침 같은 거를 따르느라고 구체적 방법까지는 말 안 했지만 원인을 예단해서 뭐 댓글 때문이었다는지 뭐라든지 이런 것도 무슨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지침이 만들어진 지가 십수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언론에서 조심을 하고 계시고 실제 그런 그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가 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그것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좀 조심스럽고 앞으로 그에 대한 더 연구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지키고 그 영향을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이제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가 됐습니다만 그 자녀 살해 후 자살 그거 말이에요. 그 옛날엔 그걸 뭐 동반 자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썼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그것을 살인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됐으면 동반 자살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자신이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그렇다면서요. 이게 그 남겨진 자식들을 남들에게 폐가 될까봐 또 남들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상당히 남은 일생 동안 불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잘못된 생각이고요. 자식을 사실 자기 소유물로 보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릇된 문화 때문에 그렇죠. 것입니다. 그 표현 지금은 이제 전혀 안 쓰죠. 그래서 존속 살해 후 자살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살인범이 자살을 한 거죠. 외국은 말하면. 살인 자살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봤습니다만은 자살 예방 협회는 아까 2004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 자살률이 급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전문가, 예를 들어 뭐 정신과 의사는 물론 심리학자, 간호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고 그 외에도 뭐 법조인이라든지 또 기자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자살 예방과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우리 회장님도 정신과 의사시죠? 정신과 전문의로서 그때 처음 참여를 했고요. 시작부터.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그 변변한 그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외국의 리빙웍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한테 교육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그 세이프 토크라는 그런 그 게이트키퍼 교육도 시행을 하고 또 그러면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한국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지금 생명지킴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걸 전국에 확산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자살 예방 교육이란 것은 이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자살의 위험 신호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잘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전문가한테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물론 이 교육은 주변 사람들, 뭐 학교에서는 친구들, 같은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돕는 것이긴 한데 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도 이렇다고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남을 돕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요. 핵심적인 교육 내용 조금만 좀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잊기 쉬운데 많은 자살자들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시도 전에, 사전에, 죽기 전에 어떤 신호요? 예를 들면 그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언어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자꾸 물론 직접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사는 게 의미가 뭘까? 이런 식의 그런 말,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런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언어적인 신호입니다. 행동적인 신호는 이 좀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중한 물건,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거를 전에 손도 못 대게 했는데 그걸 갑자기 나눠준다든지 친구를 불러가지고 제 진짜 환자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청소년인데 친구가 집에 가서 그 기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기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르더니 이거 너 가지라고 그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갖고 왔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 친구가 자살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 그리고 또 갑자기 그동안 안 찾아가던 뭐 성직자를 찾아간다든지 동네 주치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행동도 행동적 신호이고요. 이제 상황적 신호는 갑자기 큰 상실을 경험한 경우, 뭐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렇죠. 직업을 잃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적 신호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줘야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충분히 들어보고 이것이 아주 병적인 상태로 가서 그냥 이거 뭐 이야기만 하고 해결될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한테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안 하던 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 사실은 구조 신호 아닌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러나 이제 많은 일반인들은 그걸 놓치기 쉬운 것이죠. 실제로 그런 연구는 행해진 게 있습니까?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은 꼭 사전 신호를 보내더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르더라. 이런 게 입증된 게 있나요? 이제 심리 부검 연구들에서 보면 대개가 한 약 70~80%가 그런 신호를 보이는데 그걸 아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교육 받으면 유심히 관찰만 하면 포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관찰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면 그것을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형으로 아까 발전한 게 뭐라고 그러셨죠?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보고 듣고 말하기.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듣고. 신호들을 잘 보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어떤지 지금 생각이 어떤지를 듣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에게 말하기. 전문가에게 말하기. 연결해주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미 우리 나라에서 지금 100만 명 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일선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 교육은 그러면 자살 예방 협회 차원에서 뭐 불러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가끔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개발은 협회에서 했고 지금 보급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합니다. 원하시면 개인이 원하면 거기서 가서 직접 받을 수 있고요. 또 단체도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리고 이렇게 무료로 교육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네요.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명 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명 지킴이가 가져야 할
사전 신호 포착 방법 등등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교육만 받아도 혼자 자살 생각하던 사람 생각이 바뀌어요. 예.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교육을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만들게 된 데는 처음에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히 중고등학교의 반장, 뭐 회장 이런 네. 지도급인 네. 그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돌아가서 저희한테 보내온 편지 중에 사실은 내가 죽고 싶었는데 이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이거 죽으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자살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예. 이게 자살은 사실 어떤 사회의 문화, 이런 견해 이런 거 관련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신도 남을 돕는 만큼 자신도 돕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지킴이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해보고 입 밖에 내게 되잖아요. 예. 자살. 예. 뭐 이런 거 자체가 자신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을 고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정리할 수 있게 되는.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자살의 부정적인 측면 그것을 알게 되고 네. 자기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데 그래서 뭐 누군가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이걸 너무 금기시하지 말고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어? 뭐 이렇게 막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울해하거나 전과 다른 신호를 보인다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예, 전문가들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아,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그런 말 안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막 애둘러 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애둘러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입 밖에 내놓고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자살이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없어집니다. 네. 그것까지가 교육에 포함되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 대화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조금 저랑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아주 살기 싫어 죽겠어. 막 이러면은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죠? 뭐 몇 달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나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나요? 구체적 계획이라면 무슨 죽으려고 약을 사 모았다든지 무슨 어디를 가본 적이 있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까지를 물어봐라. 네, 그런 것도 다 물어보고요. 뭐 유선을 썼는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럴 때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뀌어요? 예, 너무 지나친 생각이고 내가 이거 죽을 일까지는 아닌데 또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죽음밖에 생각할 다른 대안도 같이 찾아주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보통의 경우 뭐 살기 싫어 좀 죽고 싶어 죽겠어 이런 말을 하면 야 사람 다 그래 인마 이러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저희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에 비디오 클립이 있거든요. 거기서 잘못된 사례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서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취해서 그렇다면은 좀 술을 좀 같이 깨자.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오히려 정반대로 다 남들 다 그래 한 잔 더 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러니까요. 이제 일반적인 사례인데 그래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점. 보고 듣고 말하기는 사실은 100만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 자살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것이 바로 매우 그죠.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심지어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국가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죠. 일본도 그랬고요. 우리도 비슷했습니다. 일본 옛날 뭐 가미가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대표적이죠. 회사가 도산을 하면 맞아요. 사장이 칼복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장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 만약에 도산을 했으면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게 책임을 지는 자세인데 그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과 관점을 심어주는 것도 교육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바꾸어주는 것이죠.
예, 아직 100만 명밖에 안 된 거네요. 네, 100만 조금 넘었습니다. 5천만 다 배워야 되는데 사실. 예, 뭐 저의 욕심은 5천만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이 교육이 전체는 3시간짜리 교육인데 또 직장인에 따라서 뭐 군인들도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육군용, 공군용, 해군용이 다 예.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짧게 된 버전이 있습니다. 1시간짜리도 있거든요. 네. 학생용도 1시간 반짜리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조금만 시간을 내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